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동순이라고 합니다. 이때 앞에 강연에 이어서 저는 이제 좀 모빌리티 쪽 기준으로 일단 지금 뭐 AI 반도체들 현황이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순서는 일단 그 개요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모빌리티 쪽 인공지능 반도체들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시장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두 번의 슈퍼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면 94년도, 95년도는 이제 PC가 견인을 했고요. 17년도, 18년도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반도체 쪽 시장이 좀 많이 연평균 성장률이 20%, 30%니까 상당히 크게 성장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보시면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그린 뉴딜이니 이런 식으로 일단은 새로운 어떤 생태계가 이제 반도체 시장을 좀 이렇게 끌고 있는 형태로 좀 분석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라다임이 이제 과거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성장하던 시점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서비스나 이런 쪽의 어떤 생태계 쪽이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형태로 약간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VR 시장이나 뭐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나 뭐 차량용 반도체, 차량도 이제 전정화를 이제 탑재되고 있는 시스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각각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시스템들, 서비스들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이제 끌고 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인공지능에 관련돼서는 크게 두 가지, 아까 뭐 전에 발표해 주신 교수님의 내용처럼 시스템 반도체의 세부적으로 IP나 뭐 칩리스 같은 IP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칩 베이스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파운드리 관점에서 어프로치 하는 계열이 있을 거고, 다양한 쪽으로 좀 이렇게 사업 분야가 성장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이제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모바일 쪽에서 좀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다음에 이제 지금 자동차가 전장화되면서 뭐 스마트 크루즈니 아니면 운전자 보조, 에이다스의 첨단화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으면서 새로운 기능들을 좀 요구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홈 쪽에서도 좀 네트워킹 기반으로 다양한 정보의 처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뭐 인구 감소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고려했을 때 뭐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뭐 무인화 같은 경우에 대한 시스템들에 있어서도 좀 많이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차 세대에는 뭐 의료 쪽에 관한 요구사항도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마 이제 상용 관점에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뭐 IoT나 이런 걸 이용한 뭐 경량 인공지능에서 근미래에는 강화 인공지능 형태로 지금 넘어가 있는 시점이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 사고가 가능한 슈퍼 인공지능은 위해서 약간 나라에서 국가별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강화 인공지능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나 커스터마이징 기술들이 이제 좀 도입되면서 지금은 이제 뭐 무인화 쪽이나 뭐 대화형 로봇이나 이런 어떤 언론상에서 많이 보셨던 내용들이 지금 세계까지 좀 계속 포인팅이 되고 있고요. 향후 이런 것들이 뭐 법제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의료 쪽이나 아니면 법률 쪽이나 아니면 금융 상담 쪽이나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 뭐 생성형 AI나 이런 것들 기술과 같이 융합되면서 넘어갈 것 같고요. 30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인 팩토리 기반의 어떤 서비스가 좀 도입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자율차나 아니면 이제 저희 뭐 테슬라나 이런 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가정용 로봇이 본격적으로 좀 시장을 형성할 거로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점적으로는 조금 더 딜레이 되고 있는 뭐 전후적인 상황으로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렇게 좀 맞춰가면서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은 뭐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뉴런 구조를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근데 다시만 50년대 기술이 나왔을 때 이 기술을 이제 그 당시에는 연산기 중심으로밖에 기술이 없어서
이 영상기 곱셈과 덧셈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이런 뉴런들을 여러 개의 어떤 딥한 레이어를 이제 만들어 놔서 결론적으로 확률적으로 유사한 게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한 답을 이제 찾는 형태로 기술이 발전된 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드맵을 보면 통상적으로 뭐 두 차례의 발전기 쇠퇴기를 거치면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에 좀 적용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드웨어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딥러닝 알고리즘을 받쳐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가장 컸지만 어쨌든 알고리즘 초기 이제 그 석유 시대, 뭐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게 이제 5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 2006년도까지거든요. 요때는 사실은 알고리즘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 뭐 단층망이나 다층망, 하다못해 이제 우리가 보통 롤리 게이트라고 얘기하는 XOR 게이트에 대한 어떤 해답도 못 찾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 쪽으로 이제 보완이 되는 시점을 거치고 어느 정도 이제 빅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를 흡수하면서 학습하는 메커니즘이 안정화되는 2000년도 초반 이때부터 이제 어느 정도 본격적인 태동길에 좀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철기 시대라고 표현하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시대는 좀 급격하게 좀 많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그걸 위한 하드웨어들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요 시기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제온 같은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한 6배 정도 성능이 향상이 됐고요. 단기간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 기술은 한 5년 동안에 한 5배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P 기술 쪽은 한 4, 5년 기간에 한 1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리즘이 안정화된 시점부터 폭발적으로 반도체 기술, 설계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양한 뭐 생성형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랄지 CNN이랄지 RNN이랄지 이런 거 트랜스포머랄지 이런 것들의 알고리즘들이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50년대 알고리즘이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돼서 여기까지 좀 왔고 지금 DQ 엔진이나 여러 가지 이제 트랜스포머나 이런 형태로 좀 많이 안정화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서버 기반의 빅데이터들 활용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해질만 해진 거죠. 거기에는 이런 반도체 기술이 상당히 많이 좀 영향을 줬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결론적 약간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이제 초창기 한참 막 인공지능 기술의 딥러닝 기술들 2000년도 초반의 알고리즘들이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피저빌리티를 보여줄 때 체스랄지 바둑이랄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이슈 메이킹을 하는데요. 그때 알파고도 대표적인 이슈 메이킹 도구 중에 하나였죠. 그때 사용했던 게 이제 CPU가 1000개, GPU가 176개 사용하고 실제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사용을 해서 센세이션 하는 걸 좀 많이 이뤄냈었죠. 근데 이제 요 일면에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상당히 많은 모바일부터 서버의 프로세서나 GPU 기술들이 많이 이제 고도화됐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을 받쳐주면서 좀 스트롱 AI라는 어떤 단어까지 이제 창출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강화 인공지능에서 이제 아까 실제적으로 제너럴한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인공지능까지 가기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딥러닝에서 특정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특정한 서비스, 특정한 어떤 시스템 그런 쪽으로 이제 특화되는 형태로 이제 알고리즘이 이제 발전을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향후에 다양한 소자들의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 시대이고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좀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딥러닝 기반의 사실 NPU 시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경량형이나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재 다파나 이런 쪽에서 페이즈 2, 그래서 2단계 정도 넘어가고 있으니까 향후 상업화까지 이어진 데는 상당히 많은 좀 에러 앤 트라이가 좀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참고 삼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량형 인공지능 기술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퀄컴 같은 경우는 뭐 라이센스를 통해서 일부 자기네들의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좀 주기도 하고 경량형 인공지능이나 디바이스 단에서 조금 더 나은 인공지능을 좀 엣지 단에서의 인공지능을 좀 구현하려는 움직임으로 조금씩 기술들이 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거가 대표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개념인데요. 기존에 이제 곱셈과 덧셈으로 표현했던 어떤 신경망의 구조를 이제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난리지 기반으로 일단 만들겠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경량형 인공지능 기술들을 발전하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은 아무래도 뭐 소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모델링, 다양한 어떤 뭐 공정 이런 쪽을 거쳐야 되는 뭐 기술 개발이 약간 초입을 좀 지나서 중기로 넘어가고 있는 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참고 삼아 보시면 사람의 어떤 그 뇌 구조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게 이렇게 스파이크 기반으로 많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250개 또는 300개 정도의 스파이크 패턴으로 정보량을 만들어 주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거의 그대로 모사해서 하겠다는 기술들도 연구가 좀 되고 있고요. 좀 더 많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기술이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딥러닝 기반은 사실은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중요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하느냐가 상당히 많은 어떤 포인팅이 되고 있고요. 데이터를 전처리나 이런 걸 피처링을 통해서 난리지화 시키는 요 단계를 거치는 게 지금의 기술이고 상당히 많은 컴퓨테이션을 좀 필요로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제 이런 피처링 없이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제 난리지가 되는 형태로 기술이 전차적으로 이제 발전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모빌리티 쪽을 보게 되면요. 지금은 이제 뭐 다양한 회사들이 뭐 다양한 제품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퀄컴 같은 경우도 뭐 2010년도부터 꾸준히 개발을 좀 했고 사실은 뭐 제로스 시리즈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물적 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객체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상적으로 글자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모바일 단에서 이제 하는 형태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퀄컴 자체의 그 뉴런모픽 엔진, 뭐 실리콘 기반의 그것들을 이용해서도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딥러닝 기반이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준다 그러면 현재 그 네모방이나 이런 어떤 실리콘 기반의 어떤 경량형 인공지능은 80% 전후반대의 뭐 정확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씩 기술들이 엣지단에서 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퀄컴의 MPU 제로스 플랫폼이고 컴파일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파이킹 뉴럴 모델을 하드웨어로 좀 구현한 최초의 프로토칩도 이제 퀄컴에서 좀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어떤 시스템에서 순간순간 자가 학습이 가능한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하드웨어적인 모델링 다음에 소프트웨어 환경들, 플랫폼들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제너럴 비전이라고 하는 쪽에서 단순한 어떤 머신러닝 기반의 어레이를 이용해서 엣지단에 대한 프로세싱 IP들을 좀 개발한 것도 뭐 하나의 또의 어떤 그 어떤 모빌리티를 위한 엔진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드론이나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하려고 했던 어플리케이션이고 이 기술을 인텔이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인텔의 쿼크 프로세서가 사실은 그 기술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드론의 그 군집 비행 같은 거 최초로 인텔이 시연했을 때 썼던 프로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엣지단에서 어떤 빅데이터의 어떤 기본적인 도움을 받고 자율적으로 이제 드론들이 컨트롤될 수 있는 환경들을 보여줬던 모빌리티형 프로세서 중에 이제 하나의 예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냥 웨어러블이나 이런 어떤 비전 이런 쪽으로 좀 약간의 그 엣지단에서 쓸 수 있는 형태의 프로세서로 일단은 진화한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테슬라의 AI 프로세서 구조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테슬라 시리즈에 좀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제 GPU가 한 7만 개 정도 프로세싱 유닛으로 좀 들어가 있고 게이트는 6밀리언 트랜지스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딥러닝은 네트워킹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한 48개 정도의 네트워크를 이제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력 데이터는 이제 원래 이제 테슬라가 주장했던 비전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자동차 센서인 어떤 울트라소닉이나 아니면 이제 레이더 이런 것들을 좀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퍼포먼스는 이제 뭐 본인들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한 20배 정도 퍼포먼스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듀얼 프로세서 형태로 돼 있고요. 요게 요 칩 하나당 구조가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약간 더블 코어에 듀얼 코어에 이제 GPU가 구조가 되도록 돼 있고, 동시에 이제 1000개의 어떤 텐서라고 하면 보통 프리딕션의 결과값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개 정도의 텐서를 한 번에 결과값을 내주기 때문에 실제 다양한 어떤 그 객체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판별할 수 있는 용도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이제 테슬라의 AP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퀄컴이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칩 중에 RB5라는 게 이제 5G를 기능을 뭐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드론용 이제 그 모빌리티용 이제 프로세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 스펙상으로는 이제 그 본인들이 어떤 585 CPU 그거 한 2.84, 3기가 정도 이제 동작을 하고요. 스펙트라 480 ISP나 영상 처리 칩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통신은 이제 5G 본인들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대로 좀 지원하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시큐리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어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다양하게 이제 딜리버리나 뭐 아니면 퍼블릭 어떤 세이프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엣지단의 어떤 모빌리티 프로세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외에 이제 다양한 이제 기타 프로세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9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차세대 이런 어떤 엔비디아 CPU나 이런 것도 GPU를 이용한 프로세서들을 이제 다양하게 쓰고 있고요. 구글이나 뭐 테슬라도 지금 그 다음 넥스트 버전을 좀 만들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봇이라고 이제 로봇 기반으로 쓰려고 만들고 있는 AI 이제 프로세서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메타 AI 뭐 이런 바뀐 이런 형태에서도 본인들이 어떤 그 서비스를 위해서 뭐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이제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형태로 좀 트렌드가 좀 바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은 그 사실 인공지능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원동력이 각각의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그들이 필요한 어떤 그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듦으로써 그 시장이 좀 더 이제 확산되는 형태로 발전할 거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괄적인 어떤 트렌드를 뭐 이 구글이나 메타 AI나 이런 쪽에서 만들고 있는 트렌드를 보면 뭐 어느 정도 맞아가는 형태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리벨리온, 퓨리오사, 이제 사피온이나 이제 좀 그 인공지능 NPU 쪽에 상당히 강력한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고, 이런 회사들도 이제 각각에 대한 본인들의 NPU의 장점을 바탕으로 뭐 자동차면 자동차, 아니면 뭐 서버면 서버, 뭐 이런 쪽으로 좀 기술들이 좀 발전을 좀 발전을 이렇게 시장을 좀 확보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뭐 특별한 코로나 시기가 좀 있었고,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이제 요 시기를 거치면 이런 서비스에 대한 요구 사항들, 사용자에 대한 어떤 활용성들이 좀 많이 이제 발전을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프로세서들이 폭발적으로 좀 많이 좀 필요해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제 단순하게 이런 NPU IP나 NPU 기반의 일단 AP를 만드는 부분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겠지만, 이제 무엇보다도 이 인공지능의 장점을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모빌리티나 아니면 이제 서비스에 융합되어 있는 어떤 형태로 프로세스 아키텍처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칩리스나 아니면 팹리스들한테 조금 더 많은 기회 요소가 제공될 걸로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개발 진행 중이고, 국내도 이런 자립형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천천히 하고 있지만, 아직은 국내에서는 약간 좀 더 기술이 좀 발전해야 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일단은 고성능 형태의 어떤 인공지능 엔진을 개발하고 텐서 플랫폼이나 이런 걸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뭐 기본적으로 모빌리티나 이런 거 이제 실제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어떤 식으로 일단 프로세서들이 바뀌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Q&A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